식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암 전문 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노후에 가장 나쁜 것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내장 지방인데요. 이제 내장 지방이 해로운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늙는다는 게 모든 세포의 기능이 이제 낙후되는 거죠. 저하되는 건데 결국은 뭐 어느 한 가지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제가 한 25년 전에 제일 처음 시작한 학회가 그 4A 노화 방지 연구소예요. 4A 네 가지 A인데 첫 번째 A가 뭐냐면 에이징.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엔티에이징, 노화 방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통증도 생기겠죠. 그래서 엔티페인. 그다음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암도 생겨. 그 캔서, 엔티 캔서, 항암이란 뜻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에스테틱. 이 뭔가 이게 미적인 게 사라져. 그래서 뭐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배도 나오고 체형도 바뀌고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A4 학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있는지 몰랐는데 왜 이걸 생각했냐면 내가 쭉 이것저것을 다 공부해보고 각각의 병원을 다 해보니까 그 이론적인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치료 장비라든지 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사람 몸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피부 주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더라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저에 뭐가 있느냐. 저는 또 환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몸은 가수원의 토양이야. 그래서 우리 가수원의 토양이 비옥하면 거름지면 거기서 알아서 맛있고 건강한 열매가 나는데 우리 몸의 토양이 오염돼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활성산소에 오염되면은 다 이제 병든 열매들이 나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은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그 가지만 잘라주는 거예요. 고혈압 약, 당뇨 약, 암, 항암. 그러면 계속 나쁜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비옥하게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토양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 성분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쪼개서 분리수거해서 소화시켜서 피로 흡수시켜서 배달을 또 잘해야 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 곳곳으로 영양성분이 간 다음에 세포로 들어간 다음에 그 세포에서 발전기를 돌려줘요.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게 잘못되면 모든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토양이 나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만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게 산화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또 뭐예요? 암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 몸이 딱딱해져 굳어져 가는 거죠. 경화. 그래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화가 가속 페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거에 기저가 인슐린 저항성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이제 지방이 안 타겠죠.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이나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나 간에 지방간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지방이 자꾸 몸속에 쌓임으로 인해서 몸이 염증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화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구조물들이 우리의 장기들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의학적 근거가 없는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옛날에는 그 칠판에다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목가루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회식할 때 삼겹살 먹는데요. 그 분필가루다 해독하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돼지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 지방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통이야. 몸속에서 자기가 영양분을 대사하고 나온 찌꺼기를 독소들을 그 지방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들이 삼겹살을 먹으면 자기 몸에 있는 독소도 염증 성분도 거기에 모아놓겠죠. 그래서 해독이 되고 항염증이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몸이 자꾸 지방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 쓰레기장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 몸이 쓰레기로 오염되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또 환자들이 물어봐요. 염증이라는 걸 일반인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여기 어디 뭐 찔려가지고 곪아가지고 고름 생겨서 짜내는 걸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염증이에요. 근데 그거는 급성 염증이에요. 그죠? 급성 염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군인들, 면역 세포들이 어떤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한 시체 덩어리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화에 있어서 염증은 만성 염증이에요. 급성 염증은 아주 뭐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염증에 4개의 P를 쓰거든요. 영어로 P가 4개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염증이 생기면 부어요. 그리고 빨개져요. 그리고 열이 나요. 그리고 아파요. 이게 이제 급성염증의 소견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짜내고 고름 짜내고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만성염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만성적으로 우리 장기에 쌓이거나 장기와 장기 사이에 쌓이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 쌓여서 거기서 계속 나쁜 물질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 몸이 망가지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내장 지방이나 뱃살을 빼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살이 찌고 빠진다. 배가 나온다. 또 지방간이 생긴다.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칼로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를 쓰려면 칼로리를 먹잖아요. 자동차가 휘발유를 주유하듯이. 그러면 돈은 우리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금하면 부자가 돼. 그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오늘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으면 오늘 100을 다 써버려야 돼. 저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저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일까요? 단백질일까요? 지방일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고 빠지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들쓰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탄수화물을 먹은 걸 다 안 쓰고 저금을 할 때는 우리 몸속에 다른 형태로 저금해요. 뭐로 저금하냐면 지방이라는 형태로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 막 저금해 놓고 간에 지방간으로 저금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내장에 그죠?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으로 다 저금해 놔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 인류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은 역사가 몇십 년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도 뭐냐면 뭐 도시락 못 써갖고 온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 급식 주고 막 외국에서 저기 뭐 구호물자 먹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우리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살을 빼려면 몸속에 내장 지방을 빼려면 피 속에 중성 지방을 빼려면 간에 지방간에 빼려면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탄수화물 먹는 걸 줄이면 돼. 근데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한문으로 당인 이유가 달달하고 맛있어서 당이에요. 빵, 국수라든지 뭐 케이크, 디저트, 뭐 아이스크림 이 맛있는 건 다 당인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맛있는 거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점점 소비는 안 하잖아요. 뭐 옛날엔 다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노동했지만 지금 뭐예요? 차 타고 다니고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들쓰니까 자꾸 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려면 어떻게 돼요? 덜 먹고 많이 쓰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해요. 그래서 덜 먹고 많이 쓴다. 그러니까 전체 칼로리를 줄이자. 그죠? 탄수화물 칼로리를 줄이자. 또 2번째는 뭐냐면 운동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현대인은 옛날에는 삶 자체가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운동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있어요. 공짜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초대사량 알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쌓아놓은 지방을 다 소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기초대사량에 이제 쓰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잖아요. 이거 목욕탕의 온탕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태워야 돼요. 그래서 심장 뛰고 움직이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몸에 쌓아놓은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 우리가 탄수화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자동차 휘발유라서 에너지원이라 그랬잖아요.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 몸의 벽돌이라 그랬잖아요.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중에 특히 뭐예요? 근육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자꾸 늘리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근육이 약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져요. 뭐 젊을 때는 그 삼겹살 막 2인분 3인분 먹고 뭐 라면까지 삶아 먹다가 나이가 들면 저만 해도 요새 뭐 고깃집 가면 1인분 먹기 쉽지 않아요. 일단 식욕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순서대로 생각해 볼게요. 식욕이 떨어져. 그게 많이 못 먹어. 또 더 나이 들면 뭐예요? 입에 또 이가 부실해. 잘 쪼개질 못해. 그리고 또 뭐예요? 위하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서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잘 쪼개지지가 않아. 그다음에 피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능력이 떨어져. 게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알부민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소를 운반하는 택배차가 줄어. 그러니까 이게 운반이 안 돼. 또 세포 속에 들어가도 이게 발전소잖아요. 확 태워줘야 되는데 태우질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우리가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수화물은 섭취 권고량이 없어요. 휘발유니까 많이 쓰면 많이 먹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데 단백질은 벽돌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벽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몸이 자꾸 크니까. 근데 성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 매일매일 없어지는 벽돌이 있어. 머리카락 빠지고 뭐 점막 벗겨지고 이제 각질 벗겨지고 또 대변으로 나가는 이 벽돌을 보충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0.5에서 1g 정도 그 정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한 30g 정도의 단백질, 남자들은 4-50g을 먹으면 되는데 60세 이상 노인이 됐어. 그때는 먹는 양도 줄고 소화 흡수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몸무게 1kg당 한 1.2g 정도로 성인의 한 1.5에서 2배 정도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아주 많은 양을 드셔야지만 노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백질도 단백질 공급원이 많잖아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벽돌은 벽돌인데 어떤 벽돌이냐. 황토로 만든 벽돌도 있고 화강암 같은 돌로 만든 벽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벽돌이냐와 똑같은 이제 이 얘기인데 가장 좋은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할 때 동물성 음식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1년 내내 한 종류만 먹어도 거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성 단백질은 두 번째 식감이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혼합돼 있거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어떻게 지방하고 단백질 분리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식감은 사실은 살코기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들은 지방이거든. 마블링이거든. 그래서 식감이 좋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얘가 소화가 잘 돼요. 우리 왜 저기 샤브샤브 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넣었다 빼야 돼요. 근데 식물은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벽돌인데 나이가 들어서 원하는 만큼의 양을 충족 못 시킬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보충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나라 분도 흑염소 많이 드시거든요. 흑염소, 뭐 양고기 잘 안 먹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시고 어떤 게 좋느냐? 생선 속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박음육, 닭고기나 오리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 이런 게 참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 그러면 우리가 콩 종류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콩은 뭐 단백질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콩은 반드시 가공해서 먹으셔야 돼요. 견과류는 가능하면 뭐 땅콩이나 무슨 콩은 알러젠들이 많고 독소가 껍질에 있기 때문에 두부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낫또라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환자들은 집에 다 이 두유 제조기 있어요. 그래서 콩물이나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서 드세요. 그렇게 하고 또 현미가 굉장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현미가 아마 단백질이 한 1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찹쌀 현미가 있어요. 요건 한 14% 정도 돼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부족할 거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보충하셔라. 센터에서 이런 식이 조절을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좀 살이 많이 빠지신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백발백중이지요. 100%입니다. 100%. 요즘은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를 보더라도 70년간 다른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셋이 찍은 건데 체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질병 패턴이 달라요. 그러면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인하고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가 안 돼. 근데 북한과 우리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잖아. 뭐 앞으로는 다민족 국가겠지만 아직까지 거의 단일 민족에서 유전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다른 생활을 했어. 주로 먹거리가 달랐겠지. 먹거리가 다르니까 건강 지표도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다 내장 지방, 뭐 비만, 지방간 이런 게 문제인데 북한 사람은 다 영양실조, 키도 작고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암도 달라요. 북한은 아직도 옛날 암이야. 못 살 때 암이야. 무슨 뭐 자궁경부암, 위생이 나쁜, 폐암, 또 뭐 간암. 뭐 식도암, 위암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아지지.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는 암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고지방 고칼로리 초과가공식품 서구식 식이 습관 때문에 오는 암들.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남녀공이 대장암, 또 신장암. 뭐 이런 옛날에 없던 암들이 막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오는 아까 말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5, 60대 된 이런 암 환자는 이미 본인이 비만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본인이 없으면 가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최근에 온 환자를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40대 후반인데 키가 작으셔. 키가 한 160 몇 cm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아마 진단을 여름쯤 받았는데 그 전에 84kg가 나갔다. 이거 엄청난 비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이제 겨울에 방광 절제술을 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방광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인조 방광을 차고 다니냐 얼마나 있으면 절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해갖고 식이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인가 17kg를 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알기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전립선, 비대증 4개 중에서 당뇨가 빼고는 약을 다 먹고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 병원에 진단받고 2달 있다 오셨는데 17kg 정도 빠지시면서 약을 거의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암 걸리면 강제 다이어트에서 웬만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는 다 약 끊고 치료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암 진단받기 전에 하시면 좋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 병명 갖고는 생활습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암 걸리면 강제 다이어트 된다.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자진해서 다이어트 하시면 대사증후군도 없어지고 암도 안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뭐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습관 특히 식이를 조절한다는 거는 오늘도 경상북도 영주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7월 달인가 그 전립선 암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수술하셨어요. 전립선 암 환자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풍채가 좋은 주로 사업하시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5, 60대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날씬하세요. 내 기억에 키가 167인가 뭐 그 정도 되시는데 몸무게가 지금 55kg세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으니까 없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이거 진단받기 전에는 62kg쯤 나갔대요. 그러니까 7kg를 뺀 거잖아. 그 10%를 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콜레스테롤이 230이었는데 이번에 검사한 걸 보니까 18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비만하지 않지만 유전적으로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이렇게 탁 된 거예요. 원래 전립선 암은 수술한다고 해서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식이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 노년에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인데요. 이제 걷는 것만으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기만 하면 내장 지방 감소나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뭐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운동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걷기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사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운동을 추천할 때 가장 추천한 게 수영이에요. 수영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자전거 있잖아요.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 그 집에 사놓으면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꾸준히 젊을 때부터 운동했으면 괜찮은데 운동 안 하다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근육이 많이 감소돼서 근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힘도 약해요. 근육의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 체중 부하가
근육이 흡수를 못 해주니까 관절로 다 집중해요. 그래서 관절도 약해 있으세요. 그런데 무턱대고 안 걷던 사람이 걷는다 그러다가 또 뭐 등산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허리나 골반이나 주로 이제 무릎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수영이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수영은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근육 힘을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할 때 만약 헬스클럽 가서 웨이트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추를 달잖아요. 그 추는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올라가요. 1.1파운드, 1.2파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력에 딱 맞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노인용 운동 장비는 유압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돼야 돼. 그죠? 공기압이나 아니면 저 액체 압력에 의해서 쭉 당기는 만큼 돼야 되는데 이 기계식은 추를 넣는 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이렇게 당기다 탁 놓으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노인들이 중심 못 잡고 넘어진다든지 막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딪혀서 늑골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압식 우리 운동 장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헬스클럽에 없어요. 그 유압식이 바로 수영이죠. 나는 수영 못해 그러면 물속에서 체조하는 거. 그게 아쿠아로빅이죠. 아 그것도 못해 그러면 수영장 가서 열심히 걸으세요.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유압식처럼 아날로그 형태로 자기의 근력에 맞게끔 저항을 늘릴 수 있잖아. 내가 빨리 하면은 저항이 빨리 걸리고 그죠? 두 번째는 헬스클럽에서 하는 추를 달아놓은 건 전부 다 한 방향 운동이에요. 땡기면 땡기고 밀면 밀지. 왜 우리 모든 팔다리 근육은 땡기고 밀고를 이쪽에 있는 건 미는 거고 이쪽에는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방향 운동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유압식이나 수영장은 밀고 땡기고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전해요. 물에 들어가면 체중이 부력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자기 근력에 맞게끔 아날로그식으로 저항을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동시에 양방향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물에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 뭐예요? 표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열리고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뭐 그냥 사우나만 하고 와도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타오피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헬스클럽에 가서 수영하시고 온탕 하시는 거야. 온탕 하실 때도 우리 보통 온탕이 한 38도에서 40도거든요. 열탕은 41도에서 42도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온도인데 노인들은 또 심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권하냐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점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온탕에 1분 그리고 냉탕에 1분. 그런 식으로 7번에서 10번 정도 하면은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요. 그러면 온탕에 막 땀 빨빨 흘리고 15분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쉽고 재밌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근육과 피부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늘어났다 좁았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은 거는 수영장 가셔서 요즘은 또 새로 지는 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수영하시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내 말 듣고 그것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잠이 잘 오고 식욕이 땡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또 그게 사실 매일 수영장 간다는 게 또 번거로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는 거는 그 헬스클럽 가서 자전거를 타시든지 아니면 그거 하나 사면 돼. 잘못하면 사놓고 전부 다 빨래 넣는 거로 쓰는데 TV 보시면서 딱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루틴화해야 돼. 내가 순서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해서 30분. 40분 이렇게 딱 루틴화 해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내가 뭐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10분짜리 3개를 본다. 딱 정해놓고 그거 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운동은 루틴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자전거도 이게 보면 다치지 않죠. 체중을 안 싣고 가잖아요. 체중을 안 싣고 하체 단련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는 또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맨몸으로 하는 게 진짜 운동이 돼요. 장비로 하는 거는 이제 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를 한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냥 스쿼트가 힘드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비기너는 의자나 뭐 침대 잡고 스쿼트를 하신다든지 그러다 점점 이제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푸시업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아령 같은 거 TV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근육이 생겨요. 아니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걷기도
상당히 좋죠. 걷기는 또 이제 힐링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운동을 위한 걷기는 산보가 하고 달라야 돼요. 산보는 이렇게 뭐 오솔길이나 바닷가를 걸면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뭐 스트레스 풀리고 이렇게 되는데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빨리 해야 돼요. 특히 암 환자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정상인보다 더 빡세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암 환자니까 더 물론 이제 뭐 항암에서 뭐 기력이 소진된 분은 안 되겠지만 암 환자분의 80%는 전신 상태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런 분은 더 빡세게 하라. 원래는 심폐기능이나 근력을 다 검사를 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돼요. 치료적 목적의 운동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걷기 할 때 어떤 강도로 하냐면 세워라 내워라 걷지 마시고 빨리 걸으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 파트너 하나 만드세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배우자겠죠. 배우자하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걸으실 때 땀이 좀 촉촉이 나야 돼. 그리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약간 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의 강도로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운동은 맥시멈의 60, 70%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맥시멈이 이만큼이었는데 6개월 후는 이만큼 되겠죠. 맥시멈이 늘어나면 매일매일 운동 강도나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운동의 목적이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특히 지방을 녹여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뭘 하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30분 전까지는 평상시니까 전시가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시대니까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운동 시작하고 2, 30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20분만 딱 해. 그러면 탄수화물만 소비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나 중성 지방이나 간에 있는 지방간을 태우려면은 이게 20분 지나야 타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도 높게 빨리 하는 게 좋고 또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조금 강도를 낮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을 태워야 되겠다. 그럴 땐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 높게 막 마라톤처럼 해가지고는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강도를 낮춰서 시간을 늘리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여태까지 운동 안 했어. 근데 난 나이가 지금 뭐 60이 넘어서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요법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몸 상태와 질병 상태 그리고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은 의사가 처방해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운동을 검사를 다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면 그걸 갖고 운동치료사가 지도해 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수분 섭취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또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쉽게 마시기 위해서 물에 좀 타 먹으면 좋은 식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늙는다는 거는 결국 몸에 수분이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돼서 태아가 됐어. 그래서 얘가 태어나.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뭐 수분이 60, 70% 되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물기가 빠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해독을 위해서라든지 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영양소들이잖아요. 얘들이 뭔가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생화학 반응은 물이 있어야 일으킬 수 있어요. A원소, B원소 그냥 둘이 갖다 놓으면은 이 생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건 변비에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물 먹으면 토하는 분들 많아요. 물을 못 먹어. 그래서 물 좀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식이요법 할 때 이제 수분 섭취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야채에서 온 뭐 또는 곡류에서 뭐 즙을 내거나 수프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사실 하루에 2,500cc 이상을 처방을 해요. 근데 이게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훈련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만 많이 마셔도 변비 환자의 7, 8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맹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 근데 사실은 물맛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못 느끼는 분은 거기다 뭘 좀 타세요. 식당 같은 데 가도 또 우리 외국의 리조트에 가면 웰컴 드링크에 보면은 거기다 레몬
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상큼하면서 입맛을 돋을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뭐 거기 있는 게 또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 물을 맛있게 먹기 위한 목적으로 또 왜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 거기 넣어보세요. 오이에 상긋한 향이 나가지고 물맛이 아주 상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드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는 꼭 차를 먹으라 그래요. 녹차를 많이 권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밥 대신 이제 밥을 못 먹는 분들은 현미차를 먹게 해요. 그 외국의 거슴센터에 가면 현미로 스프를 만들어요. 그걸 오트밀 숲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브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하고 굉장히 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띄우든지 오일을 띄우든지 아니면 레몬이나 라임을 좀 띄우든지 그렇게 해 드시면 좋고요. 단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서 먹는 음료수는 먹지 마세요. 사서 먹는 음료수는 다 일단 초가공식품이다. 첨가물을 많이 넣어서 맛을 냈다. 그래서 몸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년기로 갈수록 암이나 치매 이제 노인 질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특히 더 많이 먹어야 될 뭐 영양 성분 이런 게 있을까요? 영양 성분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노인이 되면서 더 필요한 영양 성분은 젊은 사람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리시라. 노인이 될수록 이제 근육이 약해져. 근간소증이 와. 특히 허벅지가 약해지면은 수명이 준다 그러잖아요. 특히 심혈관 쪽으로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리시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도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영양제로 드셔야 돼요. 필수 영양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뭐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고 소화와 흡수 능력도 뛰어나니까 음식만 갖고도 버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거든요. 그 줄은 데다 또 소화도 잘 안 되거든. 흡수도 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좋은데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거는 그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 C지요. 우리 인간은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해 몸속에서. 그래서 밖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비타민 C가 채소나 과일에 많은데 점점 나이 들수록 채소나 과일 먹량이 줄어드니까 영양제로 꼭 섭취하셔야 되고 비타민 D 우리나라 햇빛으로는 비타민 D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비타민 D 안 먹으면 다 결핍이에요. 약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은 이제 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뇌 건강에서 그 오메가3라든지 뭐 토코페롤, 지용성 비타민들을 먹게 하는데 꼭 좀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메가3를 꼭 영양제로 먹어도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좋은 기름, 식물성 오일을 좋은 거를 먹어라. 오일을. 그래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뭐 포도씨유, 아마씨유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건 우리나라 들기름이에요. 오메가3의 비율이 들기름이 거의 70% 가까이 67%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거슴요법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아마씨유를 먹게 하는데 아마씨유의 오메가3 비율 한 47%?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기름이 이거죠. 그래서 볶은 거 말고 내가 합작한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 정도만 드시면은 오메가3 따로 안 먹으셔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수록 또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 그게 다 이제 뭐냐면은 채소 속에 다 들어있겠죠. 파이토케미칼. 그죠? 식물성 영양소들. 그래서 색깔별로 다양한 제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도 색깔별로 다 영양소가 다른데 과일은 또 과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채소를 먼저 먹은 다음에 과일은 종류별로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꼭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마찬가지지만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하고 잣을 매일 꼭 드세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유독 젊고 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큰형님뻘 되고 막내 동생 같은 사람도 있는데 타고난 동안도 있겠죠. 근데 이제 후성 유전화 쪽으로 관리를 잘한 사람 결국 그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죠? 자기 몸을 더 사랑해서 자기 몸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딱 투자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부부 중에서 막 한 사람은 막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서 막 이것저것 갈아 먹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아이고 유난 떠네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한갑 지나면 이제 딱 나이 차나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딱 보면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 현대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기가 처리하느냐, 프로세싱 하느냐. 그래서 막 그냥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막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담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결국은 뭐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을 건강해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해 해야지 우리가 안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젊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피부에 여기다 막 레이저하고 돈 들이지 마시고 내장이 건강하면 몸속이 건강하면 피부가 맑고 탱탱하고 주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막 정말 나이 드신 분인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인데도 정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계속 뭔가를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텃밭이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가서 풀도 뽑고 이렇게 움직이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경로당도 매일 가셔서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시고 그죠? 그래서 계속 몸도 움직이시고 고스톱 치고 그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머리도 움직이시고 또 예를 들자면 도시에 있는 분들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 주로 이제 뭘 배우시냐면은 한 60대 정도에는 뭐 운동을 하는 걸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댄스라든지 이런 걸 하시다가 또 한 70, 80대시면 이제 뭘 배우시냐면 외국어를 배운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여행 가시려고? 아니 그냥 소일삼아 해요. 치매 안 걸리려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뭔가 뇌를 자꾸 움직이시고 마음은 평정심을 찾고 입으로는 건강 음식 먹으시고 발로는 꾸준한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시고 동안이시고 노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 같아요. 면역력에 도움되는 채소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 결국은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 면역 세포의 재료도 많아야 되고, 그죠? 면역 세포의 재료가 이제 단백질이겠죠. 단백질도 적정해야 되고, 또 그거를 면역 세포로 만드는 대사를 일으켜야 되고, 뭐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면역력 좋아져 이런 건 없는데, 글쎄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자 그러면 마늘. 제가 매일 이제 겉은 샐러드 도시락 싸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마늘은 매일 구워서 넣어줘요. 마늘이 정말 우리 이 항염 성분도 있고 함영증 성분도 있고 또 항산화 성분도 있고 또 거기에 면역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있죠. 마늘 속에 있는 이제 알리신 성분이 항산화, 항염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이 또 노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나이 드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요. 이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못 참죠. 그래서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져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기를 한때 지적질해도 아휴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제는 못 참아. 내가 왜 쟤하고 놀아 그러면서 결국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고 여자고 소변을 못 참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소변을 못 참는 이유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잖아요. 이거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농축을 해야지 참았다 나오는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콩팥에서 소변을 만든 다음에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으잖아. 여기가 이제 하수 집결장이잖아. 여기서 어느 정도 방광에 꽉 찬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방광이 민감해져요. 민감성 방광염.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방광이 잘 늘어나질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4,500cc를 참았다가 한 번에 넣었는데 요즘은 100cc만 차도 소변 마렵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또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소변이 나가는 길에 전립선이라는 놈이 두꺼워져 길을 막아. 그러니까 찔찔찔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가 전립선이 비대증이 와서 밤에 자다가 막 2-3시간마다 한 번씩 깬다. 그러면 2-3시간에 한 번 깨면은 보통 2번은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하죠. 왜냐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이라는 건 뭐예요? 잠이라는 거는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한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모든 게 스톱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스톱되고 비행기로 따지면 자동 운행 장치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냐면 오늘 나한테 들어온 모든 독소가 해독이 되고 내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밤에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싸울 힘이 없죠. 이게 반복되면 뭐예요? 모든 장기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평생에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아이들은 거의 뭐 18시간을 자다 깐난아기는 그러다가 점점점 주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루에 6시간 이상 나이 들어갖고 6시간 이상 자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7시간 이상을 자면 참 좋다고 그래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하루에 7시간을 자는 사람과 6시간을 자는 사람은 그 건강의 질이라든지 생존 기간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점점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있고 지병도 있고 또 소변 문제 자다가 남자고 여자가 한두 번 깨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빅공해. 빅공해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기 뭐야 수질 오염 뭐 토양 오염 뭐 이런 음식 오염을 떠나서 이제 빅공해도 올 거예요. 밤에 좀 깜깜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밤이 낮 같은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리듬을 정상화 찾아서 숙면을 취하시는 거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데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숙면을 못 이루게 하는 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밤에 자다가 이제 소변 보러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건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일단 병원에 가서 이게 병적인 건지를 봐야 돼요. 비뇨기계 콩밥부터 요도, 방광, 전립선 병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병적인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콩팥이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이 응축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민감해져 가지고 오래 못 기다려. 또 이제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병적이 아니고 생리적인 거다 그러면 이것도 치료도 생리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일단 수분을 섭취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지기 전에 다 먹어 물을 수분을 우리 환자들은 이제 거순요법에서 녹즙 당근즙을 많이 드시는데 이걸 하루에 10번 내지 12번 먹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지기 전에 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먹은 수분이 다 배출된 다음에 자야 되겠지. 그래서 한 6시 7시 전까지 다 모든 그 수분을 끝내세요. 그리고 또 뭐 물도 그렇고 야채 주스도 그렇고 뭐 수분이 많은 과일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수분은 그냥 해지기 전에 먹고 끝내라. 최소한 자기 한 3시간 전까지는 끝내셔라. 왜냐하면 보통 이제 소변을 참는 사람들이 3시간 안에 한 번씩 오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먹은 수분을 화장실 가서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연구에서 당뇨 환자가 이제 암 발생률이 2배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에 대한 연구들이 게 많아요. 장수한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으로 피 검사했을 때 인슐린 레벨이 10보다 낮아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인슐린이 고장난 인슐린이야.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일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이제 싣고 세포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성능이 좋으면 이 인슐린 택배차 한 대에 다 실을 수 있는데 성능이 작아. 그러니까 10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그 췌장이 너무 피곤한 거지. 지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예 뭐 인슐린을 분비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성능이 나쁜 거로 바뀐 거야. 그래서 제의를 못 해. 그리고 또 심해지게 되면 그 성능이 나쁘니까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췌장은 지쳐. 그럼 아예 인슐린이 안 나와. 그러면 2형 당뇨병이 1형 당뇨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심해진 사람은 약도 먹고 인슐린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당뇨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당뇨가 진행될 때 몸에 나타나는 또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게 많이 진행돼야지 나타나는데 보통 검사할 때 공복 혈당은 재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걸 잘 안 재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가 의료보험이 되면 환자 병명에 당뇨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아닌 사람은 당화혈색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내가 이제 오늘 피 검사하는데 오늘 혈당을 재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만큼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오늘 피 검사한다고 어제 밤부터 굶고 또 뭐 건강검진하는데 뭐 나쁜 거 먹겠어요. 또 며칠은 또 좋은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95야, 80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거잖아. 근데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을 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걸 하려면 당뇨라는 병명이 붙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할 수 있죠. 의료보험이 안 되게는. 근데 일반 그 동네 병원 가면 이걸 안 재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당뇨도 이제 많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가 생기면 막 조갈증이 생긴다.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또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당뇨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 피로 포도당이 올라가서 혈당은 막 올라갔어. 근데 실제로 이 포도당을 우리 피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피는 그냥 고속도로 통로예요. 인슐린이 얘를 싣고 세포로 들어가서 얘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인슐린이 고장이 났어. 아니면 인슐린이 없어 안 나와. 그럼 뭐냐면 피 속에 당은 막 올라가. 이게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게 고혈당이 이게 당뇨잖아요. 그죠? 당뇨병이잖아. 근데 실제로 세포에는 포도당이 없어. 그래서 피 속에는 많은데 세포는 굶어 죽어. 그게 풍요 속의 빈곤이야. 그래서 당뇨 환자는 자꾸 마르는 거야. 암만 먹어도 많이 먹는데 자꾸 말라. 피 속에만 많아서 이게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먹는데 자꾸 살이 찐다든지 뭐 이런 거. 당뇨 환자는 이제 당뇨가 진행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가 이제 뭐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당뇨 환자한테 오는 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당뇨가 생기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톱 주위에 피부에 변화가 와서 손톱 주위에 거시거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손톱에 뭐 이렇게 자꾸 줄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자꾸 손톱 발톱 주위에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당뇨가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발톱 무좀이 옛날에는 좀 뭐 약 좀 쓰고 그러면 금방 나는데 잘 안 난다든지 점점 심해진다든지 이것도 이제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우리 지저지 있잖아요. 나이 들면 막 지저분하게 막 이런 겨드랑 같은 데 생기잖아요. 이것도 뭐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당뇨 환자인 경우에도 뭐 지저시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도 혹시나 당뇨가 아닐까 뭐 검사해 보는 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당뇨 생긴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혈당을 내리는데 이제 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우리 병원 이제 거의 다 암 환자가 오니까 그런 얘기해요. 있잖아요. 그 식이요법 당뇨 환자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당을 재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나서 당이 확 올라가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검사하면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비슷하게 집에서 피 뽑아가지고 암세포 활성도 재는 기계가 나오면 좋겠어. 암 환자들이 맨날 물어보잖아. 뭐 먹으면 안 되냐, 뭘 먹으면 되냐. 그래서 당뇨 환자 시기를 더 강력하게 하면 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탄수화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 환자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나 탄수화물 안 먹는다는데 그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 그 좋은 탄수화물이 뭐냐면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피크로 안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들. 이게 뭐냐면 채소라든지 통곡이라든지 뭐 이런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탄수화물은 조금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혈당을 피크를 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면 혈당 피크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정제 탄수화물들이죠. 이거는 암 환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쁜 거예요. 하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많이 분비시키겠죠. 그때 뭐예요? 곁다리로 췌장에서 IGF-1 그죠? 암세포 성장 호르몬을 같이 나오니까 피 속에 있는 암세포가 성장하겠죠. 거기다 뭐냐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탄수화물은 전부 다 뭐예요? 암세포로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먹이도 주는데 성장 호르몬까지 주니까 암 환자한테는 완전히 나쁜 거 있죠. 그래서 그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제철의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들을 많이 먹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식을 암 환자한테는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암 환자 시기를 당뇨 환자 하면 금방 좋아지죠. 그래서 전체식 콩도 까지 않은 거 또 쌀도 까지 않은 현미 이제 백미가 아닌 현미 뭐 이렇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드시지만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나쁘지 않은 거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어떤 면이 좋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도 해야 되겠지만 포만감이 상당 기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자꾸 땡기는 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 이런 전체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밥 먹기 전에 혈당 재고 밥 먹고 바로 재고 2시간 있다 재고 막 재요. 얼마나 이제 다급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자꾸 안 떨어지는 분이 있고 식후 혈당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쟀더니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올라가라고 먹는 건데. 그러나 그게 이제 빨리 정상화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라고 그래요. 식후 혈당이 안 떨어지는 분은 식사하고 바로 1시간 이상 걸으세요. 그러면 빨리 소모가 되겠죠. 먹는 거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걸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리고 특히 식후 혈당이 안 떨어서 걱정인 분은 식사하고 바로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후 혈당 조절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보통 이제 당뇨 입장에서는 공복 혈당을 8시간 기준으로 100 이하면 오케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오케이는 뭐냐면 참고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그보다 더 적게 말하죠. 최적치, 옵티멀 레인지. 그래서 암 환자는 공복 혈당을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으로 낮추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슐린 레벨도 일반인은 공복의 인슐린을 10 이하로 낮추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식이요법 정말 암 환자들은 열심히 하는 분은 공복 인슐린 레벨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재료를 먹느냐 문제는 식이요법 전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냐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냐도 중요하고 어떤 순서대로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만큼 시간을 두고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인터벌을 두고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가 식이요법인데 그중에 이제 재료로 따질 때는 과일도 중요한 재료예요. 왜냐하면 과일의 색깔이 왜 다르냐면 그 안에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세계보건국에서 일반인도 하루에 5접시 이상의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과일은 색깔별로 조금만 먹으셔야 되고 반드시 채소를 많이 먹은 다음에 바로 드셔야 돼. 그래야지 왜냐하면 과일에는 과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혈당을 높이는 거거든. 그래서 과당이 채소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조금씩 채소를 먹은 다음에 바로 드셔라. 베리도 굉장히 좋은 그 항산화 항암 식품이죠. 근데 이제 베리는 그 껍질에 그 독소나 알러젠이 있기 때문에 세척을 잘 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베리류는 색깔별로 성분이 다르기도 한데 과일보다는 당 성분이 낮아요. 그래서 베리류도 채소를 먹고 나서 베리도 가능하면 뭐 한 가지만 먹지 마시고 몇 가지 베리를 소량을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암 환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환자였는데 이제 당 수치가 정상이 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예, 우리 병원에 오는 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암인데도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 가지 정도는 있는 분들이 글쎄요 반 넘을걸요. 그중에 이제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는 정말 금방 떨어져요. 암에 걸리면 아이쿠 그리고 식이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뭐냐면 건강식을 하세요. 암 치료식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니까 건강식 특징이 뭐냐면 나쁜 거 다 빼. 가공식품, 육류 다 빼고 채소만 먹어. 근데 채소를 그냥 샐러드하고 나물만 먹어. 그러니까 너무 칼로리가 낮아. 그러니까 건강식을 하면서 저열량식을 소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도 급격하게 빠져요. 그러면서 혈압이나 당뇨가 확 조절되는 거죠. 보통 그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뭐냐면은 해독은 됐네요, 이제. 근데 암과 싸울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식이요법을 이제 치료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병원에 만약에 거슨 식이요법을 한다 그러면 당뇨 같은 거는 만약에 인슐린을 쓰는 1형 당뇨병이 아니고 2형 당뇨병이라 그러면 2달 안에 거의 약 끊을걸요. 저는 이제 거순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고 거순요법이 이제 기능학이죠. 우리 몸의 기능을 좋게 해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몸의 가손의 토양이다. 우리 몸의 가손의 토양은 혈액 속의 성분이다. 이게 건강해야 하면 모든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혈액 성분이 나빠지면 가손의 토양이 오염된 것처럼 계속 병이 나겠죠. 병든 열매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치매, 고혈압, 암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열매만 잘라줘. 약으로. 고혈압 생기면 이 혈관 확장제를 쓰니까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나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수원에 오염된 토양을 다시 해독을 하자 일단. 해독을 해야지 그죠? 시궁창에다 아무리 좋은 거 넣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이 1단계가 해독이에요. 해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서 비옥한 똥으로 만들자. 그걸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잖아요. 일단 이걸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영양성분을 넣어줘야 돼. 그죠? 넣어줘서 이게 이 혈액을 잘 돌아다니면서 세포로 들어가서 여기서 발전소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 몸이 나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혈액이 모든 장기가 만성염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성염증으로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온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포나 조직이 굳어지는 거예요. 경화, 동맥경화라든지 막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암인 거예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생겨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물론 유전적인 게 중요하죠. 근데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 인류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갖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우리 몸이 망가지는 시발점인데 만성염증이 생기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몸이 노화와 발병의 가속 페달을 받게 되는 거죠. 노화의 페달, 발병의 페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처음 나타나는 게 당뇨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모든 치료가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라론 증후군이 뭐냐면 난쟁이에요. 난쟁이. 그러니까 외소증이라 그러죠. 근데 외소증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안데스 산맥 쪽에만 사는 그 부족이 이제 외소증 난쟁이 부족이 있는데 전 세계에 뭐 한 30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의 어떤 의사가 거기 가 보니까 고지대에 사는 난쟁이 부족이니까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지방 고칼로리. 그래서 저 사람들 먹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배불뚝이야. 내장 지방이 많아. 그래서 다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암이 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20년을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 보면 당뇨가 생기게끔 음식을 먹고 복부 비만이 있는데 안 생길까 하니까 이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가 결손되어 있는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IGF-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보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친구 같아요. 노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도 안 되지만 노화도 안 되고 노화가 안 되니까 암도 안 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다 분리수거를 해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인슐린이라는 화물 트럭, 택배차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 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걸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쁜 탄수화물을 자꾸 먹으면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와서 나중에 당뇨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때 분자 구조가 인슐린이랑 비슷하게 생긴 IGF-1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하면 IGF-1이 뭐의 약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에요. 인슐린처럼 생긴 성장 호르몬 1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은 올라가도 IGF-1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뇨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 속에 있는 암세포로 성장 안 생기니까 암도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시초이다. 그래서 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당뇨 약 먹고 당 관리한다는 건 그건 당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당이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노화도 더디게 일어나고 만성염증이 안 빠지게 되고 당뇨병도 안 오고 암도 안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거전센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